여러분들은 제 따라서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3번 독창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그럼 제가 블로그 하면은 돈 벌자 3번 따라하는 겁니다. 준비. 블로그 돈 벌자. 상대방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함께 언제나 유익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바 포럼 2025년 5월 11일 강의 내용 그리고 컨설트 보내드립니다. 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반도체 공장에 한 40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달부로 이제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행집사, 행복하게 집수리하는 사람들 회사의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이제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블로그로 창업 좀 많이 도와줬더니 창창도 주시고 또 덕분에 같이 조금 전에 보신 그 KBS ETV에서 오늘 해가지고 난생 처음 생방송 한번 해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10분 동안 하고 하니까. 근데 집사람이 잘했다 그래가지고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블로그를 배워가지고 2번째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번째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냐? 고속터미널 4층이 우리나라 제일 큰 커튼 상가거든요. 커튼 상가에서 지금 돈을 아주 잘 버시는 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상점들만 잘 되는데 이분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어요. 한번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저한테 배우고 나서 저한테 배우기 전에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반포 소상공인 학교 통해서 장 교수님을 뵙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매출이 부진해서 좀 블로그 교육이 간절히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교육 열심히 받고 열심히 따라해서 3달 만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그때보다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이제 매출 증진이 돼서 제가 매장도 확장하고 지금은 조금 그래도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때 교수님한테 돈 많이 벌어서 차를 제가 폴쉐로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서 지금 제기어를 바꿨습니다. 어찌됐건 구세주 같은 장 교수님 만나서 제가 맨날 박살드리면서 졸라대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스스로 한 보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맨날 장 교수님한테 맛있는 밥 사드리고 쓰시면 아마 아름다운 빛나는 내일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를 배우기 전에 블로그를 배우는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뭐 글 써서 글쟁이도 유명해지겠다. 이거 다 쓸데없는 목표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블로그를 배우는 목적은 돈을 벌기. 글 써가지고 돈을 버는데요. 이게 돈이 처음에는 한 2달 동안 돈 한 푼도 안 돼요. 한 3개월째부터 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사례들 여러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배우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블로그를 배우는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블로그를 쓰고 배우고 쓰는데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배우는 목적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 하면 여러분들은 제 따라서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3번 독창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그럼 제가 블로그 하면은 돈 벌자 3번 따라하는 겁니다. 준비! 블로그! 돈 벌자! 한 번 더. 준비! 블로그!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예. 우리 블로그 왜 하는 거죠? 돈 벌자. 네, 맞습니다. 나이 들었어요. 계급장 50 지나고, 60 지나고 나니까 과거에 저 명함에 구한박사 다 빼버렸어요. 과거 다 거추장스러워요.
지갑이 두둑해야 돼. 나이 들면 결국 잠깐 필요 없어. 돈이 채우고. 그죠? 그래서 은퇴 후에 왜 블로그를 해야 되냐? 우리는 망하면 큰일 납니다. 돈도 몇 푼 없는데. 그래서 망하지 않는데 왜 안 망하느냐? 2천이 필요 없어요. 블로그 글만 쓰는데 내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글 쓰는데 앱 하나만 깔는데 이것도 공짜예요. 2천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광고가 잘 되면 네이버에서 돈을 줘요. 어떻게 되냐? 하루에 방문객이 100명 오면 10,000원을 줘요. 제가 하루에 방문객이 70명씩 80명씩 왔거든요. 지금 회사 다니는 한 2년 동안 하나도 안 썼더니 지금 다시 300명으로 줄었어요. 하루에 방문객이 100명 오면 한 달에 10,000원을 줘요. 그럼 1,000명 오면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1,000명 금방 옵니다. 제 따라 배우면. 7,000명 오면 얼마 줍니까? 한 7, 80만 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망하지도 않아요. 왜냐? 점포세 낼 일도 없고 권리도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고객과 연결을 무료로 하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이 있어도 치약이 있어도 하려고 하면 고객과 연결하기 위해서 TV에 우리가 돈 주고 광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블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무료로 홍보하냐면 내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판다. 딸기 만드는데 원가 100원 들어가서 200원대요. 공수한 시장. 도매상 300원, 400원, 소비자 500원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하게 되면 제가 블로그를 키워가지고 사진을 도매 가격으로 팝니다. 라고 네이버 슈퍼컴퓨터에 올려놔요. 그러면 검색을 해가지고 300원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하루하루 5일 걸리거든요. 여기서 막바로 보고 주문하면 하루면 옵니다. 길어봤자 이틀. 싱싱한 거를 훨씬 더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이게 블로그를 통한 무료 홍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라인 마켓 때문에 오프라인 다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우리가 돈 내고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올려놓으면 공짜로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토속촌 삼계탕 우리 경복궁 옆에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가보면 줄을 1,000명씩 씁니다. 이 민속 토속촌 삼계탕이 제가 가보니까 맛은 별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동에 살았거든요. 김포공항 옆에 가면 육개장 할아버지가 맛 끝내줘요. 근데 가보면 손님이 저 아니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블로그 홍보하시라고. 저는 맛으로 승부합니다. 우리 옛날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맛도 없는데 손님이 많고 여기는 맛이 있는데 왜 손님이 없느냐? 간단합니다. 삼계탕, 경복궁 삼계탕 검색하면 이 집 맨날 1등으로 오르고 김포공항 육개장 하면 이 집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맛있고 맛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무조건 홍보가 되면 검색에서 1등 안 해도 됩니다. 2, 3등 해도 되는데 검색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돈을 법니다. 이 집 계산해봤어요. 술값 파는 거 대충 하루에 한 3,000에서 4,000 벌거든요. 그러면 음식점은 그런데 블로그는 어떠냐? 하루에 1,000명만 오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업수당 받으시는 분들 있죠. 1,000명 벌어갖고 돈 생기면 고용노동부 신고해요. 신고 안 하면 금태인을 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명만 오면 한 6개월 정도 배우면 1,000명 정도. 근데 손님이 하루에 10명 정도 보는 블로그 돈 구경도 못해요. 왜 방문객이 많으냐? 키워드를 잘 쓰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돈덩어리입니다. 키워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의 핵심은 90%가 키워드고 10%가 체류 시간입니다. 그러면 키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객이 검색하는 단어입니다. 고객이 딸기라고 검색하면 키워드는 딸기가 되니까 저는 글을 쓸 때 딸기라고 써요. 딸기. 그 다음에 딸기로 고객을 불러 모았으면 하루에 1,000명 오게 만들었으면 이분들이 제 블로그에 와서 글을 오래 읽고 가게 만들어요. 그게 체류 시간, 고객이 내 글을 읽은 시간인데 키워드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을 불러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아. 일단 어떤 가게든지 우리도 여기가 잘 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주변에 다 써있고 문 앞에까지 문성 실을 이러면 여기 가게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우리가 사람이 없느냐? 키워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키워드만 제대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오면 내 김태희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터지죠, 그죠? 그래, 우리 주 원장님 이름 바꿔야 돼요. 김태희로. 왜? 여기 오면 매일 김태희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의 역할은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딸기를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딸기를 파는 사람. 키워드를 만들 때 핵심 단어는 딸기인데, 그럼 우리나라 딸기 장사가 몇 명이 있겠어요? 수천 명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딸기라고 쓰면, 저는 오늘 딸기 처음 만들라고 글을 썼는데, 예를 들어 딸기 파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자고요. 한 사람은 100일 전부터 딸기를 광고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99일, 98일. 저는 오늘 처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딱 올리면 블로그에서 누구를 1등 시켜주겠어요? 제일 오래 쓴 사람부터 1등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키워드,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지금 블로그 처음 쓸 사람이지 않습니까? 초보자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수들은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딸기 장사인데 딸기라고 쓰는 순간 여러분들 100등 해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딸기 하나도 못 팔아요. 그런데 과연 딸기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검색할까? 초등학생이 학교 숙제가 딸기꽃이 어떻게 피는지 찾아오세요 하는 초등학생도 딸기라고 검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딸기의 영양분을 조사하는 사람도 딸기라고 검색해요. 이런 사람은 딸기를 살 사람들이 아니야. 딸기를 살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는 딸기 고르는 법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루에 5,000명이 검색하는데 얘는 하루에 50명이 검색을 해요. 5,000명 중에는 딸기를 안 살 사람들이 무지 많지만 딸기 맛 고르는 법으로 검색하는 50명은 딸기를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기로 1등하는 사람은 딸기라고 글을 쓰지 절대 딸기 고르는 법이라고 글을 안 써요. 왜냐? 이랬으면 하루에 5,000명이 오는데 이랬으면 하루에 50일밖에 안 오는데 자기 에너지 낭비야. 그래서 우리 같이 처음 쓰는 사람들은 길게 써요. 딸기가요, 딸기 고르는 법. 자, 그래서 핵심, 처음 글 쓰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길게 써요. 딸기 고르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건데 저가 100등이고 또 내일 또 101등짜리 하나 왔어. 걔도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걔가 딸기 고르는 법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딸기 고르는 법이 글이 2개가 됐어요. 고객이 어떤 거를 들어가야 될지 헷갈릴까요? 물론 59등과 60등 모тор이 키득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 2명 중에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부만 아는 맛있는 딸기 고르는 법이라고 나는 썼고 101등짜리는 딸기 고르는 법이라고 썼어요. 도친 개찐이지만 고객이 볼 때는 이 글을 클릭할까요? 아니면 요 글을 클릭할까요? 이 글이 신뢰가 더 가겠죠. 그래서 고객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 고객을 부르는 제목을 만들 때는 한 명만이라도 내 글을 클릭하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는 요거지만 앞에 수식을 붙여요. 그럼 이런 수식어를 어디서 우리같이 옛날 일만 하다가 그냥 평상시 일만 하다 온 사람 이런 수식을 어디 가서 찾아오느냐. 나만 모르는 딸기 모르고 피부 좋은 여자들만 딸기 모르고. 이거는요 네이버에 가서 화장품 검색 딱 하면요 쫙 나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터들, 광고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감 빼먹으려고 오만 그냥 현혹한 단어들을 다 그냥 붙여요. 거기서 저 뽑아오는 거예요. 딸기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 그러면 다 안 사겠습니까? 남자들 딸기 먹으면 정력 좋아진다면 다 안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오면 그냥 저는 55명 중에 제가 1등 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딸기 고르는 법으로 골랐어요. 그럼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쓸 때는 이 딸기 고르는 법이 본문에 2번 이상만 들어가주면 돼요. 딸기라고 해놓고 토마토 장사가 나는 토마토 파는데 그래가지고 토마토에 대해서 써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기분 나쁘잖아요. 낚시당한 거야. 그래서 네이버 컴퓨터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제목에 있으면 본문에 2번 이상 반복되어 있어야 이걸 올려줘요. 딸기라고 하니까 밑에 키워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얘는 쫙
지하 100m에 묻어버리고 절대 검색해서 위로 못 올라오게 만들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낚시꾼들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본문에 2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키워드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퀴즈,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키워드가 뭘까요? 나뭇잎에 손을 들어. 네. 나뭇잎에 네. 상품으로 제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나뭇잎이죠. 만약에 제목 없이 내가 블로그에 이걸 쓰면 네이버는 이 글의 제목은 나뭇잎이구나라고 지가 그냥 알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런데 딸기로 도대체 한 달에 몇 명이 검색하냐? 딸기 이런 분이 쫙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15만 명이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5천 명이 검색 딸기로. 여러분들이 딸기로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렇다고 1등 하지 않습니까? 가락동 농수산 시장에 팔 필요 없습니다. 5천 명 중에 예를 들어서 50명만 내한테 주문을 하면요. 내 있는 딸기 다 팔아지고 또 주문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철이 엄마, 뭐 또리 엄마, 야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맛이 10%면 다 팔아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이 이장 뽑을 때 누구 뽑겠어? 당연히 그 사람 뽑겠죠, 그죠? 그래서 이 블로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네이버에서 문자로 주는 거예요. 분석하는 방법을, 그하는 방법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이제 12시간짜리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보는 법 다 배우세요. 딸기인데 검색 보니까 인원이 제일 높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봄인데 사람들이 봄 되면 딸기 검색 잘 안 해요. 왜냐면 쏟아져 나오는데 딸기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게 겨울 딸기. 그러니까 겨울 딸기가 언제쯤 나오는지 검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이 검색수가 제일 높고요. 딱 보니까 남성, 여성이고 PC 핸드폰이거든요. 딱 보니까 여자분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딸기는 여자분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30대, 40대가 제일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 30, 40대 여자분이 핸드폰으로 딸기를 제일 많이 검색하는구나. 왜냐, 글을 쓰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GPG이면 GPG이면 100점 불패라는 그 틀린 말이거든요. 100점 불패가 아니고 불패예요, 불패. 그죠? 내가 상대방을 하면 싸우면 100번, 우리 중국, 아무리 잘 알아도 중국하고 붙으면 인구수에 밀려서 안 됩니다. 불패, 패라는 건 나를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GPG이면 100점 불패. 내가 상대방을 알면 내 자신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을, 딸기를 사는 상대방을 알면 내가 100승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장사해서 큰 돈은 못 벌지라도 망하지는 않을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보니까 30, 40대 네이버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20대 보세요. 20대는 24세, 그 다음에 25세, 29세 딱 나눠놨죠. 왜 그럴까요? 24세까지는 대학생인데 돈 못 벌지 않습니까? 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25세부터 돈 버니까 이때부터 딱 돈 버는 나이 해가지고 다 분리되는 거예요. 똑똑하죠, 그죠? 자, 그러면 30, 40대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 제가요, 지금 그 띠동갑 두 바퀴 돈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술을 먹으면 대화가 안 돼요. 왜냐? 걔들은 막 쓰는 단어가 나는 막 말할 때 내비다 검색해야 돼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30, 40대 여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쓰나? 딱 보니까 30, 40대 여자들이 딸기를 검색할 때 많이 썼던 단어는 이런 거야. 라고 네이버가 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뽑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쓰기 좋게 해놨어요. 구글에서는요, 내가 구글 애널리시스가 그 옆에 프로그램을 끼워가지고 다 다운받아야 돼요. 네이버는 그냥 자동으로 다 해요. 그래서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잘만 쓰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큰 돈은 안 벌리지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아들한테 패스워드 아이디만 가르쳐주는 아이디어 패스워드만 가르쳐주는 지가 그거 들어갔어 하면 거기서 또 지가 돈 버는 그렇다고 상속세 내라고 국세청에서 안 나고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소소한 행복이라니까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키워드로 사람을 불러 모았으면 이 사람을 오래 앉혀놔야 돼. 여기 와갖고 10분 만에 나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면 한 2시간 앉아있다가면 안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배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객이 왔으면 오래 앉혀놔야 되는데 이 체류 시간은 뭐냐면 이 글이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 네이버 컴퓨터가 판단하는 기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무슨 글인지 깨알만 하고 용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10초 만에 다시 머릿속에 가지 않습니까? 딱 끄집어내는데 그림도 많고 글자도 크고 표현이 쉬워. 그러면 우리가 1, 2분, 10분 앉아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좋은 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컴퓨터가 인공지능도 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인간의 감성을 이렇게 체크할 그 동감이 안 돼요. 그거를 인간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 읽으면 좋은 걸, 짧게 읽으면 안 좋은 글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와가지고 몇 분을 읽느냐? 4분, 3분, 2분, 평균 4분을 읽어요.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4분씩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에 가보면 블로그 퀄리티에 0.1% 들어가 있어요. 오래 읽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이제 한 2년 동안 그 회사 생활하면서 손도 안 댔는데 지금 이제 써야 또 회사 생활이 되는 이제 그런 거라 가지고 지금도 다시 쓰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한 3분 정도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이렇게 최소한 4분 정도 되면 특A 특A. 그러면 우리가 작가도 아니고 뭐 이문열 선생님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4분 동안 잡아줄 거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 고객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써야 돼요. 성적으로 남자가 좋아하는 거, 내 고객이 어느 층인지 알아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10대, 20대, 30대. 그 분석을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글만 읽는 거예요. 호날두 수비 3명 치고 슛골에 글만 써놓으면 요거 보는데 우리 뭐 1초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호날두 슛골을 했구나. 글이 호날두가 슛했구나. 들어갔구나. 한 2, 3초. 근데 이 동영상을 해놓으면 동영상 클릭죠. 요거 클릭. 예. 최소한 몇 초 잡고 최소한 10초는 우리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동영상은 첫 화면이 재밌잖아요. 그럼 끝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가르치는 이제 수업 중에 두 번째 시간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동영상을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그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해놓으면 최소한 한 30초는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의 장점은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들어와서 도망 안 가게 만들어요. 체류 시간을 좋으면 글 내용은 상관없지만 네이버 컴퓨터가 오래 있었으니까 글이 좋구나, 좋은 글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실 동영상만큼 좋은 글이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수록 좋은 글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1, 2, 3등 다른 글에서 1, 2, 3등 하는 사람들도 글을 잘 써서 1, 2, 3등 하는지 동영상을 넣어서 1, 2, 3등 하는지 제가 딸기로 검색을 해봤어요. 1, 2, 3등 보니까 동영상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클릭을 해봤습니다. 클릭해봤더니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딸기밭 한 바퀴 찍으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안 그래요. 체류 시간이 길어야 1등 한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봤더니 공통적으로 처음에 저는 딸기 키우는 농부입니다. 막바로 동영상 들어가요. 자기 딸기가 쫙 보여주고 사람들 딸기 따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 동영상에 있는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다 붙이는 거예요. 수도배하고 탕수를 캡처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서울에서 유치원에서 와가지고 지금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를 씻고 있습니다. 딸기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애가 맛있어요. 그러네요. 맛있어요.
그런데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 동영상 하면 유튜브지 않습니까? 제일 동영상으로 돈 벌기 시작한 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 돈을 줘야 돼요. 봤으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 봤냐 안 봤냐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탁 보고 0.1초 만에 탁 보고 나도 돈을 1원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10초를 봐야 1원을 줘야 되는지 그래갖고 유튜브에서 통계를 수천만 명의 통계를 다 모아보니까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하는데 3초 걸리더라고요. 3초 동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휙 나가. 3초 동안 봤는데 마음에 들어가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초 이상 보면 1원, 3초 이하로 보면 돈 안 줍니다. 유튜브는. 그래서 내용은 무조건 3초 안에 잡아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 뒷부분에 가서 진짜배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초반에 3초 안에 나가고 아무도 안 보고. 그래서 제 친구가 고향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산악회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거 하는 줄 야 우리 동영상 사진밖에 없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그리고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들 진짜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도 쓸만한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쭈글쭈글하고 전부 다 이상하게 폼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3초 안에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첫 장면을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비주얼이 되는 여성분들이 나와 있는 사진을 첫 장면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래 박진영의 노래 같은 거 와 소리 지르고 있었죠. 왜냐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 이 뭔가 있겠구나 하고 끝까지 보지. 처음부터 안녕하십니까 상공회의소 회장님 문 닫고 다 나가버리거든요. 자 요거 클릭 좀 해주세요. 네,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뒤에 사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고. 그래서 동영상도 여러분이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 오리지널 이 되게 중요한 동영상이 필요 없습니다. 첫 장면 3초 안에 있는 거 다 쏟아 넣어야 돼요.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고만고만해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느냐? 체류 시간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는 이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영상 3초에 앞에 쇼킹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 되면 제 주문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의 형식은 일단 예를 들어서 제목을 딸기 고르는 법을 했으면 딸기 고르는 법 배웠어 해서 막바로 동영상 나와요. 동영상도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딸기 맛있어요부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싱싱한 딸기는 유인합니다. 여기서 뽑아서 세워가지고 사진을 그냥 우리가 스틸로 뽑아가지고 지금 밑으로 못 내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쓰면 여러분들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동영상 초반에 3초 안에 잡을 수 있는 동영상을 앞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 한 2달, 3달 쓰면요 제가 전부 다 1등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전체제 방문객을 바로 잡아야 하냐 하면 네이버에서는 좋은 글을 1등을 시켜주는데 좋은 글의 조건이 뭐냐면 읽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래 읽을수록 많이 공유할수록 이거는 키워드죠. 이거는 제일 시간이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 수업할 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걸 아예 공표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좋은 글이라고 해. 그러면 이래 방문객이 많아졌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는 이제 원래 반도체 장비 팔려고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깨어름병이 생겨요. 대만에 팔러 가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가지고 신주 같은데 타고 기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더운데 1시간 만나고 또 돌아오고 물론 여러분도 돌아다니지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 고객도 부산에 있는 고객 가려면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 블로그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겁니다.
이 장비 한 대에 7억 하거든요. 1년에 블로그 보고 2대만, 한 대 팔면 15% 줘요, 커미션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받지 않습니까? 2대 팔면, 블로그로 2대 팔면 2억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맨날 만나러 돌아다니고 몇 대 팔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조회수 1회당 한 번 보면 1억일까요? 이런 것도 쓰면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춰서 쓰니까 한 2달, 3달 쓰니까 그냥 제가 1등 합니다. 1등 하면 돈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블로그 쓰는 게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블로그 배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성 들여서 뭐 미사일도 써야 되는 줄 알고 처음 한 4개 동안요. 그걸 100개 쓰는데 저녁 한 8시부터 한 6시간 그걸 하나 쓸 줄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하루는 돌다가 횡단보도에 앞차가 있는데 뭣도 모르고 박았어요. 물론 이제 뭐 살짝 접촉사고 그래갖고 제 친구 이제 병원에 갔더니 피 검사하고 나왔더니 바로 그 마늘 주사, 비타민 주사 먹는 거 영양실조라고. 그래서 왜냐 처음에는 잘하려고 막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블로그에 미쳐가지고 마늘 주사 이만큼 있는데 바로 보고 찍으라 했거든요. 왜 찍냐? 나 블로그 올려야 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 이런 한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미쳐도 1등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쓰는 방법을 모르고 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카톡 할 때 뭐 하십니까? 그 운전할 때 오면 카톡 글 써 있는 거 막 딱 누르면 아빠 운전 중 하고 딱 보내버리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요즘 블로그 전부 다 말로 씁니다.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철 한 칸이 2분이거든요. 거의 설계를 2분 간격으로 하거든요. 2분 동안 떠들면 한 500자에서 한 700자 씁니다. 여자들은 1500자에서 2000자 쓰더라고요. 좀 말이 빠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글쓰기 기능을 하면요. 하루에 한 3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집사람도 요즘 적재기 하더라고요. 지금 블로그 가르치고 있고요. 일주일 됐는데 하루에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아마 한 2달 지나면 또 집사람도 블로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루에 한 4개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10,000원, 20,000원 정도 한 10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 1905년도 성베드로 성당에 집회할 때 이렇게 한 사람 들고 있었어요. 똑같은 성베드로 성당이 2013년도 똑같은 위치에 찍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올해 트럼프 앞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이시죠? 옛날에는 가로모드, 요즘 다 세로모드가 다 찍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쇼츠도 보면 다 세로모드지 않습니까? 정사각형 모드가. 이제는 찍기도 편해져요. 가로모드 이래가지고 옛날처럼 뭐 우리 눈에나 이게 뭐 안정적으로 보이기 좋지. 요즘 들기 편하게 찍기 편하게 세로모드로 그렇지. 그래서 쇼츠도 세로모드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할 때 뭐 글 잘 쓰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목표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돈 벌자. 돈 벌자라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냐. 이문열 작가처럼 잘 쓸 필요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핵심 단어, 그 다음에 동영상 집어넣어가지고 제일 시간만 늘려주면 제일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를 배우러 오셨을 때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블로그를 배우는 목표는 돈 벌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블로그 하면 여러분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할 수 있습니까? 네! 준비! 블로그! 돈 벌자! 돈 벌자! 돈 벌자!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돈 열심히 잘 벌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good look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금 전에도 좋은 또 노래 들려주시니까 감정이 또 우리가 몰입이 되고 좋은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걸로 한번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모아보자는 관점에서 주제를 감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을 이제 운동을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사회인 축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들하고 운동 경기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자.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제 브라보콘을 주로 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식당에서 식사를 조금 늦게 하고 나와서 이 콘을 밖에다 두면 그냥 녹을 것 같은 생각에 제가 그 콘을 들고 그 편의점 들어가서 그 알바생한테 요 지금 식사 중이니 잠깐 좀 보관 좀 해두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지금 식사 중인데 이게 녹으면 어떻게 되겠냐 라고 해서 여기 한쪽 구석에다가 그대로 보관했다가 꺼낼게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콘을 그러면 잘 보관해다오, 보관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식사를 이제 마치고 나와서 야 저기 편의점에다가 콘 하나 맡겨놨으니 찾아서 먹어라 라고 해서 한 친구가 찾으러 갔더니 그 콘이 어떻게 보관돼 있었을까요? 냉동고에 있어야 될 콘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엎어서 놓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기도 안 차서 참 왜 저런 감정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정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함께 우리 감정의 세계로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잘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세 가지의 소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감정이라는 주제를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이제 직업학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직업학에서도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들이 어떤 심리를 갖게 될까라는 걸로 다루다 보니까 직업 심리학이라는 교육 과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직업 심리학을 다루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측면에서 심리를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게 되는 이제 감정이다라는 걸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지배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폭발한다. 그러면 왜 감정이 폭발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 불연 자재들이 쌓여져 있으면 그게 화염이 휩싸여서 폭발한다, 또는 폭탄이 폭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인간의 감정이 폭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셔볼까요? 왜 사람들의 이 감정이 폭발한다고 할까? 자, 이 감정이 폭발한다라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러한 데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 불연자재들이 쌓여서 화염에 쌓여가지고 폭발하는 것은 한꺼번에 무언가 올라와서 폭발한다라는 개념이 되듯이, 사람의 감정도 응어리진 무언가가 내재돼 있다가 한꺼번에 쑥 올라오면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의 순간은 딱 5초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어디 가셨나요? 우리 유튜브 검색 시간이 3초라고 말씀 주셨는데, 인간의 감정이 폭발한 순간은 3초가 아닌 5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초만 참으면 상대방과의 감정을 상할 일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 혹시 예전에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얘야 3번만 참으면 우리 모두 면한다, 그래서 아마 인내심을 많이 우리 강조했던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감정은 내가 지나고 나면 왜 그랬을까라는 예상된 후회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예상된 후회를 사람들은 반드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순간은 5초를 잘 견디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사람들의 감정은 방금 전에 노래 들으실 때는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행복한 감정 아니셨을까요? 우리 분노, 억울함, 여러 가지 일상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 감정은 크게 6가지: 슬픔, 행복, 놀람, 혐오, 분노, 공포.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6가지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즉각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5초를 잘 견디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사람들의 표정과 그 다음에 감정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왜 가끔씩 너는 너무 무덤덤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감정 표현이 없어. 그래서 감정과 표정은 관련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노, 억울함, 행복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주로 더 느끼는 것은 이렇게 분노, 공명심, 낭딱, 그 다음에 충성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에서 출발되는 사회적 감정이 더 크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감정은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반드시 상황이 주어져야 이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 즉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정은 폭발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이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서로 간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말을 또 해보신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는 참 개념 없어. 너는 개념 없는 놈이야. 우리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또 어떨 때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자, 개념 없다라는 말이 이게 뭐냐 그러면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게 분리됐을 때 너는 개념 없는 놈이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표현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는 개념이 없는 놈이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는데 개념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감정의 이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면 안 된다라고 오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그런데 이 감정의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왜? 가끔씩 사납게 짖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과 같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분노는 좀 하기는 하죠. 그런데 슬픔, 행복 이런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물은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배고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지만 사람이 언어 표현에서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억울해, 나 지금 슬퍼, 나 행복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감각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게 설명드렸던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개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자, 감정은 본능적으로 일어날 거냐, 감정은 구성되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요거는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폭발한다, 감정이 폭발한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의 논리다. 그래서 몇 초 견디면 된다고요? 5초를 견디면 된답니다. 우리 왜 백화점이나 여기 쇼핑몰에 가면 8초 우리 브랜드 있죠? 의류 8초 보신 분 있나요? 거기서 구매해 보신 분도 있죠? 그거 왜 8초일까요? 왜 브랜드명이 8초일까요? 사람이 옷을 선택하는데 딱 이거 마음에 들어 하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옷은 8초랍니다. 그래서 8초의 브랜드가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은 5초, 유튜브의 검색 시간은 3초. 각각이 주장하는 논리가 다 심리적으로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동인데 이 정동은 행동하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되고요. 감정이.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목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 사회적 감정, 아까 말씀드렸던 분노, 왕따, 질투, 시기, 이런 사회적 감정은 우리가 정동의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동. 자, 그래서 이 정동은 우리가 이 사회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목적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는 분명히 나는 왜 쟤를 시기한다, 질투한다라는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저하고 입사 동기인데 둘이 이번에 승진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승진하려고 하지 제가 나중에 승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 보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대 동기지만 어떻게 하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드시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왜? 내가 먼저 승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감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 사회적 감정을 대상과 목적이 있게끔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정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생리적으로 반응하는데 뇌과학자들이 감정의 중간 단계를 우리가 정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동기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직접 그 대상한테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죠. 그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이러지 않습니까? 야, 그 친구 말이야, 응? 지난번에 어쩌고 저쩌고, 야, 걔 영 못 쓰겠더라. 우리 이렇게 다른 대상한테 얘기하잖아요. 직접 하는 경우보다. 그래서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쳐가기 때문에 격려한다라는 의미에서 중간 단계라는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접근하고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쾌함, 즐거움이고요. 감정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감정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정동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접근하는 게 즐거움이고 쾌감이에요. 이 쾌감에 가까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를 줄이고 시간을 늘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고 편안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감자칩 먹고 하루 종일 새우깡, 감자깡 먹으면서 TV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쾌감도 지루함으로 감정이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도 어때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싫어지는 경향이 우리가 있는 경우도 이러한 데 있다고 보기도 있고요. 또 지루한 거를 너무 오래 있게 되면 이게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우울해진다라고 합니다. 감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수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즐거움도 적당히 즐거워야 되지 너무 몰입하는 즐거움은 오히려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정동, 사회적 감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루해지고 속쓰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혼자 만들어지는 거예요. 속쓰린 것은 혼자 만들어지지 상대방이 속쓰리지 않잖아요. 사회적 감정은 대상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 나 혼자의 감정으로 속쓰려요, 우울해요, 지루해요 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 감정은 분명히 구별돼야 된다라는 설명이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사회적 감정의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상과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감정을 우리가 사회적 감정이고 그것을 정동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동물하고 다른 이유는 언어를 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청해라 경청해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다른 분들의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내 주도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둘 다 아닙니까? 네, 때로는 경청도 잘 해주시고 때로는 내 주장도 잘 해주시고. 자, 인간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감정은 이 언어 경청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된 개념을 우리가 최상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청을 하지 않고 내주도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것도 중독이랍니다. 중독.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것보다는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쾌감을 느낀대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쾌감을 느끼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경청을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경청해 이런 말은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잘 경청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경청을 한다라고 해놓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을 감정의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내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은 경청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이지 절대 경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프랑스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야, 친구야, 나 프랑스에 여행 다녀왔어. 그러면 그래? 여행 다녀온 얘기를 한번 좀 해줄래? 어디 갔다 왔니?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경청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 너 프랑스 갔다 와서? 야, 나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나 어디 경유해서 어디 갔다 오고 어떠더라? 상대방이 프랑스 갔다 왔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상대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감정의 표현을, 이거를 감정의 이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경청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호응을 빙자한 낚아채기. 아까도 우리 잡아채기? 낚시. 네, 같은 말입니다. 낚시. 네. 호응을 빙자한 낚아채기, 이게 감정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는 게 경청이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호응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이렇게 눈도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즉흥적인 말도 튀나오게 되고 또 언어적 표현이 적절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에 의해서 우리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감정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랑을, 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모임이 존재한다. 이때는 나가셔서 많이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오래 타셨다거나, 우리 지금 앞서 강의해 주신 우리 그 장효성 우리 대표님 같이 블로그를 오래 해서 파워 블로그로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당구를 잘 친다거나, 마라톤 동호회 또는 등산 동호회 열심히 하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는 것은 이거는 경청과는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서는 많이 얘기하셔도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또 우리가 상대방의 주도권을 뺏어오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정을 짧게 이렇게 호응을 빙자한 낚아채기, 감정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독성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 자기 조절하는 방법은 사람의 몸은 다 누구나 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의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 개념의 옷을 입는 거라고 합니다. 아까 사회적 감정이 정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불쾌하고 유쾌하냐, 접근할 수 있냐,
회피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회적 개념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즉 사회적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감정의 조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언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구나. 또 내가 호응을 빙자한 낚아채기를 하면 상대방의 말의 주도권을 내가 뺏는 거구나, 뺏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 감정의 정동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아, 자기 이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사회적 자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감정의 표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많은 책들이 다 자기계발서들인데요. 대부분 다 이 왜 말 잘하는 대화의 힘, 대화의 기술, 대화의 뭐 정석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 내용들이 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키워드, 아까 우리 블로그에서 설명했던 키워드가 경청이고 끼어들지 않기, 그 다음에 공감,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절히 갖고 있다 그러면 대화의 주도권도 빼앗지 않을 거고 경청할 거고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해 준다면은 바로 이게 감정의 조절이고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한번 결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자, 감정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이혜인 수녀께서 얘기하셨던 마지막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뒤에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자, 시작. 면이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 새로 만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다섯 번 만나면 마음의 인연이고 일곱 번 만나야 친밀감이 생긴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네, 이 항상 그 감정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또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여름으로 가는 길목이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생동감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가장 심한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끈적끈적한 계절에 사람의 조금만 가까이 가도 우리가 기분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시거나.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조절, 아, 이 사람도 덥겠고 이 사람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막바지 다 왔네요. 오늘 그 블로그도 그렇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그렇고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일렉 기타를 가지고 멋진 연주를 좀 해주실 분인데요. 제가 이제 광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총동대에서 음악회를 계속 제 주관으로 해왔어요. 제가 자비를 들여서 그때 오셔가지고 멋진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발표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프라노 최경화 교수님의 자제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걸 안 밝혀야 더 이렇게 퀘스천이 생기는 건데 밝히면 또 밝히는 대로 어떤 공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분이니까 특히 애착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컴퓨터가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한 10년 썼더니 이제 계속 버벅대요. 두 개가 다 저 안에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제 버벅대고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성함이 박근원입니다. 인사 말씀 잠깐.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근원입니다.
제가 원래 밖에서 하던 곡들은 막 머리 흔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노래니까 여기랑은 분위기가 안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했는데 딱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노래들이 두 곡 있더라고요. 러브 스토리랑 유로파 이렇게 두 곡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밴드를 3인조 그룹을 했는데 그때 이제 퍼스트 치던 친구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연주 기포들. 네, 뭐 질문 있습니까? 끝나고 신청곡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한 곡 이제 마지막 곡인데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유로파 하신다 그러죠? 네, 자 유로파 한번 어디 갔지?
다음 해주실 분은 선거에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상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 숨은 이야기를 하실 분으로 김성수 님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군회장님께서 청춘합창단 단장이시고요. 아시죠? 청춘합창단 TV에서 남자의 자격에서 나왔던 그리고 저분은 이제 아주 멋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해주실 건데 블로그를 계속 찍으셔가지고 저희 밴드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자 앵콜곡으로 어떤 곡을 원하십니까? 동창시에 한 번쯤. 한 번쯤. 아니 여기서 이거 틀어줄게. 네, 틀어줄게요. 근데 뭐 다른 곡, 뭐 아니 여기서 할 거야. 네. 오케이.
해서 다음 또 준비도 해야 되니까 자 236회 12월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랜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